자, 그러면 태평천국 이후의 사회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이후에 중국 사회 변화로는 우선 청조의 대외 정책에 전환을 줄 수 있다. 자, 대외적은 제2차 중영전쟁을 패해 북경전을 맺고 대내적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1861년 7월 한풍제가 피난길에 사망했다. 한풍제는 자신의 뒤를 이은 그 황제 동치제가 나이 어린 것을 고려해서 그를 보필한 8명의 대신을 생전에 임명해 뒀다. 그러나 북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회가 북경조를 맺은 책임을 맡고 있었던 공치왕은 세왕제가 이제 북경으로 돌아오자 그를 보필했던 8명 대신 중에 핵심인 3명을 처형해 버렸다. 그리고 동치제의 어머니였던 서태후를 그 수렴천청 체제로 확립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태후가 있고 그다음에 동태후가 있었거든요. 서열상은 동태후가 넘버 원이에요. 근데 동태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에 아심도 없었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거의 이제 서태후가 그 뭐냐 정치를 독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치왕 이단 정변을 통해서 국정의 제1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북경정변이라고 해요. 북경정변. 자, 공치왕은 제2차 중년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 서구 열강의 우세한 군사력을 충분히 목도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청조가 취해왔던 서양에 대한 비협적인 태도를 일본에 열강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구의 앞선 군사기술을 비롯한 문물 적극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교를 이제 전담하기 위해서 총리하문이라는 간청을 줬죠. 그래서 이제 총리하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당시 주요 행정기구죠. 그래서 외국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총리함은.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 총리함문에 영향을 미쳐서 총리함문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자, 총리함문이라는 간청을 둔 것은 대서양 협력 정책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분위기 속에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고위 관리들이 주로 한인 신사 관료들이죠. 예. 이용장 같은 한인 신사 관료들은 서구식 근대화를 목표한 양모운동을 나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신사층의 양적 확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들이었다.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비정규적 지방 의용군을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조는 상군들에게 과거 급제 자격, 관료 직함 등을 증서 판매할 수도 허용했다. 자, 그래서 또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신사의 자격을 부여했다. 자, 이하여 이제 태평천국의 진압 이후에 신사층의 양적 팽창을 이루어졌고 간직수에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데만 해서 간직 후보자인 신사층은 늘어났다. 왜냐 간직은 이제 그 월급 같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료 후보자인 신사계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냐 그 생원이라든지 거인이라든지 이런 직함 같은 게 도장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사층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신사층은 항촌사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사층의 지나친 팽창은 항촌사의 신사가 아닌 일반 농민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인 관료 세력들의 증대와 지방 중심적 경향이 확대했다. 태평천국을 진압한 상군, 해군 등 지방군을 진국군과 이용장 같은 한인 고위 관리들이 조직한 것이다. 자, 상군 등 지방군은 1853년에 도입된 국내 산업 관세를 할 수 있는 이금을 독자로 징수했다. 자, 이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요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요때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금이 후에 이제 군벌들의 어떤 재원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점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지방행정군사도 이들 고관들이 장악했고 지방군이 청조가 아닌 지방군 지도자에 의해서 사적인 충성을 맹, 어, 바쳤다. 자, 이런 지방군들은 1920년대에 중국 각지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 군벌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청조는 이들 지방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고 이와 같은 지방 군권적 경향을 청조를 멸망을 만든 신의 영역까지 계속했다. 계속 확대되어 나갔다. 양모운동 이와 같은 분권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 추진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양모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양무운동의 추진 주체를 보면 일단은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던 진국본, 이용장, 자중당 이런 지방 관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진국본하고 이용장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예전 한번 이용장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여기. 예. 그래서 이용장에 이제 뭐 버스를 묶는 간직을 묶는 지게총독인가?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문제 볼게요. 아, 문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진국본을 보면 청만의 관리도 호남성 사람이었다. 태평천국이 일어나자 호남의 지방군을 조직해 태평천국의 진압에 큰 공이 컸다. 양무운동 초기의 지도자로 지방에서 군정의 대권을 장했고 그의 막하에는 이용장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이 배출됐고요. 그러니까 이용장을 보면 청만의 관리로서 안희성 사람이다. 태평천국 영군 진압에 공을 세운 이후로 고위관리가 되었다. 양무운동 기간에 간영 공업 육성과 육해공 건설에 힘썼다. 청일전쟁 패배 후 강기에 은퇴했으나 외교 문제로 여전히 활약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양무운동의 추진 주체는 중앙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공치왕과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데 공이 컸던 증국본 이용장, 자중당 같은 지방 관료 집단이 양무파가 불렸다. 공칭왕은 총리아문의 대신으로서 대협력 외교를 담당하면서 양무 정책을 추진한 중심적 인물이었다. 또한 증국본 등 양무파 지방 관료들은 그 반란을 붕괴되고 있던 청교 지배체제에 공고하여 지방을 안정시키는 데 양무 정책을 적극 실천해 옮겼다. 그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이지 유신 같은 하급 무사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중앙 권력을 장악해서 일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중앙 집권적 그 개혁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양모 운동을 상대적으로 올 때 이제 좀 높은 고위직 관료들, 지방 관료들이 주도를 했고 좀 중앙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별로 없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좀 분산적인 분산적이었죠. 예. 그런 것들이 양모운동하고 이제 메이중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 조정의 공치와의 근대화 정책은 일부 관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받게 받지 못했다. 조정안에서는 공청의 대협력 정책에 반대한 대강경론자들이 있어 공청을 견제했다. 게다가 섭정을 통해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서태후는 공칭왕의 세력을 건재했다. 그러니까 서태후는 뭐 이 사람은 양모운동이나 뭐 근대화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서양에 대해서 서양 세력에 대해 손을 잡고 또 손절하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뭐 근대화도 할 수 있고 서양 세력 손을 잡지만 또 잘라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결국에 공치왕은 1884년에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탄핵을 받아 사임을 했다. 자, 중앙조정의 양극파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과 대조로 중국부 등 지방간들은 양문동에 적극지었다. 자, 이들은 이것은 그들이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이때 반란이라는 것은 태평천국 운동을 얘기하죠. 자, 우수한 서양 무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 진국부는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이용해 태평천국을 진압했다.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청조 내에서 지위가 강화된 그는 1872년에 그 죽을 때까지 주요 지방 간직인 양강 총독과 지게 총독을 번갈아 역임했다. 지게는 이제 하북성에 있는 오늘날 수도 부근에 있는 총독이고 양강 총독은 이제 뭐냐면 이 양강은 요 양강이 아니라 강이 아니라 제 발음을 강자고 강자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자 여기는 양강은 오늘날 강소성 일대이죠. 강소성, 절강성 요 일대 그러니까 완전히 노른자 땅이야 여기가. 그래서 양쯔가 하류에 있는 강소성이나 절강성이나 요 일대를 통치하는 총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는 군수 사업에 육성하는 등 초기 양모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자, 중국본과 같은 호남선 출신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에 공을 세웠던 사람이 자동장인데 이 자동장은 좀 약간 이제 뭐 거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식 이제 진사로에서 해시까지 그러니까 진사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합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중앙에 와서 해시 보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향심한 합격했죠 성에. 성에 항심한 학교에 갖고 이제 있고 시험은 이제 진사까지는 되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급 그 관료로서 이제 출발했던 건데 이제 뭐냐면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자중당. 이 자중당은
양목파 관료이긴 하지만 또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세방파죠. 보통 양목파 관료 같은 경우에는 해방파죠. 바다를 오는 적을 막자.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같은 육지로부터 오는 적을 막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당시 신강 지역에 있었던 반란세력들의 토벌을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 섬서 감수 지역의 해민 반란을 진압하고 신강성을 이제 점거를 하죠.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양목파 관련 이용장이죠. 그건 중국군과 뒤를 이어서 이제 지게총독에 임명했다. 어. 그래서 이 지게총독하고 이제 북양대신인가? 예전에 북양대신 나왔나? 지게총독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일전쟁 패배도 사임할까지 줄곧 지게총독과 북양대신이라는 대신하는 최고 관리의 지위까지 유지하면서 대외교섭을 전담했고 시종일관 양모운동을 추진했다. 양모운동 기간에 대부분 기업들은 그의 지원을 받고 설립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진국분, 양모, 이혼장, 자중당 이게 이제 트로이카 해가지고 3인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양모운동의 3인방. 이들 양목파 관료들은 그 여러 반란세력들 진압하고 청조의 지배체제를 재건함으로써 그 기울어져 있던 왕조의 지배 질서를 일시적으로 회복시켰다. 그는 메이지 유신의 추진자처럼 중앙 권력을 핵심 장악시 못하고 그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파의 견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중앙 권력에 이제 그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개인적이고 분산적으로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처럼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에 반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차이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청일전쟁 때 그 청나라가 패배한 배경이 되죠. 예, 양모운동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들은 통일된 어떤 그 정책 추진, 통일된 목표를 가진 정책 추진 집단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적인 반감과 분열되기를 한 데다가 이들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자적 운동을 추진하다 보니 호일성이 떨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가 이제 호북성에 이제 임명했어요. 그 여기에서 양모 기업들을 만들어냈고 막 근대 개혁을 했는데 자기 임지가 저쪽 이제 강소송으로 가요. 그러면 자기 공장을 다 떼다가 강소송을 옮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가의 입장 올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파벌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추진했다는 거죠. 결국 중앙 권력을 장악해 근대화를 위해 통일적 개혁을 추진 못하고 지방성 세력으로 머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도 양모운동의 또 한계도 볼 수가 있죠. 양모운동은 나중에 했지만 양모운동 한계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양모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반란 진압 과정의 서양식 무기의 우수성을 이제 주목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무기를 이제 도입을 앞장섰죠. 그래서 무기 공장, 군수 공장을 많이 만드는데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파급 그 산업도 있겠죠. 무기를 만들려면 철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만들려면 강상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만들려면 이제 또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또 외국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냐면 그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도 양성을 해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무기와 관련 것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기술과 산업도 같이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때문에 양호운동에서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근대적 군수공업의 육성이다. 1860년대 초부터 서양식 총포, 성박을 제조하는 군수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해 1893년 총 24개 공장이 전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들 공장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여 서양 기술자를 초빙했다. 전반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생산된 무기나 선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공장에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 석탄, 철 등이 강산이 개발되고 근대적 광업이 발달된 계기가 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 연간 산업이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공장에 부설된 번역관과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 서적이 보급되었고요. 새로운 기술도 양성되었다. 자, 그때 이제 번역학교가 만들어진 게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동문학. 그 동문학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우리 한국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서도 통역관 양성으로 유경공원 이전에 동문학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 아마 청나라에 배치마켓 배치마켓 한것 같아. 예. 배치마켓 한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었고
자, 한편 그 반란 진압과 국방을 위해 이용장을 중심으로 한 해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던 세방파야, 세방파. 그래서 바다로부터 오는 적을 막자. 그래서 그러면 해군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용장의 주장을 해서 해군이 만들어져.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군함을 구입하고 해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한편 천진의 해군 학교를 세웠다. 남양, 북양, 복건함대를 이제 했고 이 중에 북양함대가 이용장의 직속 부대죠. 여기 이제 청일전쟁 때 이제 개멸됐던 함대인데 유명한 함대죠. 이게 제일 주력 함대예요. 자, 세 개의 해역분류 함대를 건설하여 해군을 관리할 관청을 해군함을 설치했다. 그러나 해군 경비가 적용되어 주로 어디에 적용됐냐면 그때 이제 그 서태후가 이하원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쪽에 많이 쓰였어. 그래서 그때 폭탄 사용할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하원의 그 사용할 돈으로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막상 청일전쟁에서 싸울 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실하 이제 싸울 때 문제가 생긴 거죠. 폭탄도 없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세 개 함대 지휘 계통이 각각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계통의 이제 지휘 함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울 때 주로 남해안과 복건함대가 나서서 싸웠는데 이때 이제 얘네들 해군 계통이에요. 해군. 근데 여기는 상군 계통이죠. 근데 이제 북양함대는 이용장 직속의 상군 계통인데 얘네들이 해군 계통이니까 지원 안 해줘 버려. 그냥 폭삭 망하게 내버려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있고 훈련 또한 불충실되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해군은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기의 군수사업 부분부터 시작한 양문동은 1870년대 들어서 범위가 넓어져 근대적 공업의 다른 부분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근대적인 강공업과 그 면업의 발전, 그 다음에 전신설과 철도 부설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구미의 유학생을 파견하여 서구식 학문을 배우는 그 신식 지식으로서 처음 육성되었다. 자, 그 양호기업은 간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한 간판 경우도 있고 간이 후원 감독하여 상인이 들어서 자본을 모아서 했던 간독 상판 운영 방식이 있다. 그래서 상인이 운영하고 간이 감독하는 그런 기업을 간독 상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모운동기 때 대부분이 간독 상판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소수를 제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이대 기업의 실패 원인을 간독 상판 자체가 간의 기업에 대한 통제에서 야기된 부패와 비능률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러나부터가 이제 새로운 관점이에요. 간독 상판이 기업이 실패한 이유는 간의 간섭 때문이 아니었다. 생산성 저하나 자금난, 공황 등 경제 요인과 당시 정통적 경제 구조 등 외부적 요인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관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고 양모운동의 실패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모운동의 실패는 네 단계, 그러니까 한 개하고 연결돼 있죠. 예, 한 개. 자, 양모운동의 한 개는 이제 좀 보면 일단은 그 방향이 그 당시 동치중흥이라는 거 있죠. 동치주의 기본 정신으로 정통적인 어떤 농업사회를 추구했다는 거야. 정통적인 농업. 복구적인 좀 개혁이라는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근대적 어떤 산업국가가 아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서양의 제도나 그 이런 걸 도입할 때, 서양의 기술 같은 걸 도입할 때 중체 서양에 입각해서 피상적으로 도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사용 방법은 아는데 막상 핸드폰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작동 원리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치적 문제인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인데 지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일단은 중앙에 컨트롤 타워이 없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했던 비효율적으로 운영했고 개인적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전개했죠. 예. 그리고 있고 네 번째로는 앞에 언급한 간독상판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됐다. 아,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때 제한적 역할을 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 여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양모운동의 실패 관련된 내용이 그 예전에 기출문제 그 실패보다 한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 두세 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동계 내용하고 같이 보세요. 요 신동계 내용이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보면 양문도 군사적 자강과 경제적 부강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운동 기간 중에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한 대의기, 그 대만 사건, 청벌전쟁, 청일전쟁. 이거는 뒤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거지만 여기 좀 건너뛰었어요. 이걸 뭐냐면 탈창공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나라의 중화권 안에 지배력에 있었던 국가들이 이런 전쟁을 통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대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지만 이제 오키나와 같은 거 연결돼 있어. 오키나와의 어떤 지배권을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사건인데 이거 있고 그다음 청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이 떨어져 나갔죠. 이 영향년에 청일 전쟁을 통해서 주요 조공국이었던 조선이 떨어져 나갔다. 예. 이런 것도 탈전 형상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때 한 번도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양무기업 대다수가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청일전쟁 때 패배할 무력에 부국강범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입증했다. 종래 양무운동의 실패 요인으로서 간독상판의 모수전, 중체소형적인 어떤 사상적 지향, 피상적인 모방이었다고 했죠. 배치마킹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추진 주체한 게 아까 얘기했처럼 어 대개 보면 지방 관료들 출시도 비효율적으로 추진했죠.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자 간도상판의 운영 방식이 관리 부패와 비능력 분류와 양모기업의 실패 요인 하나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간도상판의 기업이 실패한 것이 그 자체의 결합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정통적인 경제구조 잔존 같은 당시의 경제구조가 더 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자중국사나 뭐 다른 책을 제가 이제 읽은 걸 보면 왜냐하면 이제 간독상편이 그 당시 비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적합했다는 거야. 왜냐 초창기 때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맨땅에 해당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정부가 이거 뒤를 봐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그냥 지금 입장에서 너무 지금 입장에서 비효율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다. 근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변 여건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야. 양모운동을 둘러싸고 주변 여건 아까 아침에 이제 경제 구조도 안 좋았고 외세 침략도 많았죠. 물론 동치 중흥기에 때는 약간 이제 외세 침략이 좀 덜했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중국이 침략 계속 많았잖아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더 수탈이 더 심했죠, 공격을. 그런 상황에서 강독상판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강독상판 자체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이 더 많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체 소형의 사상적 지향은 양모론자들이 중국의 정토적 가치 체제와 양분을 연관 지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면 양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양무가. 이 양문한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뭐냐 서양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이란 거야. 서양과 관련된 그 업문을 양문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곡도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곡도지에 보면 서양의 장기를 가지고 장기라는 것은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점을 가지고 배워서 서양을 제압한다. 어, 그래서 사회지 장기 EJ 일종의 이제 근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 양문한 말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문한 말이 서양에 관련된 업무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서양의 그 장기를 가지고 서양을 제압한다. 이 말이 이제 해국도지에 나왔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보면 서양의 장기가 뭐냐? 양무운동에서는 이제 주로 기술로 봤죠. 군사 기술 이런 것들. 근데 범법자가 운동 우리가 이제 그 해국도지가 양모운동만 영향을 미친 거로 생각했지만 범법자금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게 이제 누구예요? 공양학파죠. 카웨이도 공양학파야. 연결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술은 이제 뭘로 본가 얘는 법과 제도 이런 걸 본 거죠. 예. 자, 하여튼 요 말에서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양모운동이 기술료만 본 거죠. 이 장기를.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에 입각해서 중체 서형을 내세웠던 거야. 중체라는 것은 중국의 정통적 가치관, 그 다음에 서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장기라는 개념에서 들어와서 서형이라는 것은 서양의 기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양문들에 대한 수구세의 반발을 무마하고 서양의 수용을 통해서 그 문물의 수용을 통해서 중국의 개혁을 논리적 정당화하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중국의 정통적 가치 체계가 아니라 애들이 이제 우수한 표면적인 기술을 받아들인 거다. 그러면 어떤 보수파의 어떤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개혁을 또 논리 정당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문자는 서구 문물을 기나 용에 해당하는 거고 중국의 정통적 가치는 도나 체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도입해 중국의 정통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동도서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동도서기도 그 중체성을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정통적 가치 체제와 서양의 문명의 양자의 대립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혹자는 양문도 이러한 중체성적 발상으로 인해 서구 문물 도입에 그치는 한계를 가졌는데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생각을 미치지 못하고 실패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조작 방법을 알고 있지만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핸드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그 원리나 이런 것들. 예, 예를 든 거야 제가. 그러나 양문론자는 서구의 정치 제도에 긍정적 평가하고 있었고 제도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양문동의 체제의 근본을 개혁하려는 의지 없이 서양의 기술을 받는 그쳤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점은 설득이 없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양문동 자체가 서양의 문화 그 제도나 정치 체제나 이런 것들 생각 없이 그냥 피상적인 기술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이죠 지금. 아니다. 그 체제의 근본을 개혁, 그러니까 정치 제도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설득력이 없다는데 요거는 이쪽의 주장인 것 같고 보통 이제 피상적인 모방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기술만 받은 피상적 모방이었다. 어, 결국 양모운동의 실패를 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동 추진에 한계에 있었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요게. 자, 양모운동의 추진자들은 와해된 청주의 지방 통치 조직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으나 자신의 뿌리를 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청조는 일부 조정은 일부 예의를 제외하고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이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게다가 양옥파 그 지방 관료들이 분열하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상공개니, 해공개니 하면서 분열돼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추진한 양모 정책도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하는 데 그쳤다. 청굴전쟁 때 복권함대가 개멸되어 북양함대 지원을 요청할 때 북양함대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이들 분열상의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래서 복권함대는 주로 상공 계열 이제 함대고 요쪽 북양함대는 해공 계열 함대거든요. 그러니까 지휘 계통이 다르잖아. 근데 지휘 계통이 다르다도 같은 군대니까 같은 나라 군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청굴전쟁 때 복권함대가 몰망하는 거 그 뭐냐면 개멸된 걸 보고도 지원 안 해줘 본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양문산업의 경우에는 전임 지방간이 시행한 것을 후임 지방 관리가 중단시킨 있었고 지방간이 전출되면 자신이 그 설립한 기업 설비를 전부 새 임지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도 장지동이 그 강동에서 면방직 공업을 이제 설립하고 준비했던 중에 호보 전인되자 수입해둔 기계를 호보고 가지고 간 것을 들 수 있다. 새도 설립 작업을 추진하는 것 같이 양국기업 자체가 커다란 자구몬이었으므로 기업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종종 빚어졌다. 자, 이와 같이 양모운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두드러져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메이지 유신은 그 중앙 권력이 딱 뭐냐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했잖아요. 예. 메이지 유신의 추진 주체와 달리 양국파 관료들은 분열돼 있었으므로 그들은 당시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모운동 관련된 내용 중에. 예. 자, 여기는 이제 서태후의 집권 과정이 있어요. 근데 서태후 집권 과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 여기 그 655페이지만 보죠. 자, 양무운동을 보죠. 양무운동과 양목과 관료된 성격 있죠. 자, 양무운동이라는 말은 태국도지 위원회에서 나오죠. 아까 했지만 서양의 장기를 통해서 서양을 제압한다. 근데 이걸 양무에서는 기술로 해석했고 이 장기를 그래서 범법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양무, 범법, 혁명 이렇게 있는데 양무는 기술만 받아들이자 범법은 제도와 법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중국은 혁명은 아예 뒤엎자 사상까지 받아들이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죠. 청조는 아편전쟁과 엘리오 사건을 계기로 서양의 군사적 위력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태평전국으로 안팎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국가 강병으로 내세우면서 서양을 모델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각종 근대 사업을 일으켜 난국을 타개하려는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려고 했으니 1단계 양모운동이다. 여기 1단계가 양모운동은 중체성을 내걸고 목종의 그 동치 연간에 이걸 이제 추진했는데 이걸 동치중흥이란 뭐냐? 이 중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망했던 나라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다시 망했던 왕조가 중흥이라는 다시 흥한다. 이게 중흥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이 시기가 되게 어떤 시기냐면 1860년에서 1870년대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3대주로 외국 열강대 공격을 좀 덜 받던 시기였거든요. 자국의 외국 열강들이 서양 세력들이 이제 각국의 이제 자국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중국에 관심이 없었던 시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잠깐 평온할 때 이제 양무운동도 추구하고 뭐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걸 동치중흥이라고 했어요. 동치중흥. 그래서 이 운동의 기원이 동치중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체성을 내걸고 그 다음에 추진했기 때문에 동치중흥을 한다. 양무운동을. 자, 이 운동의 기원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소급된다. 그래서 이제 양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원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아편전쟁에 참패했을 때 이미 위원은 해국도지를 저수했고 그 서문에 서양의 장기를 베어서 서양을 제압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지 장기 이제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양무운동이 청주의 고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1861년 신유전변, 네, 북경정변이라고 하죠. 신유년에 일어난 정변 또는 북경정변으로 서태후와 공치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면서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패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말한다. 청조는 국미 열강과의 외교 문제를 전담한 총리 각국 통상사무하문, 약칭 총리하문을 설치했다. 총리하문은 단순히 외교 문제뿐만 취급하지 않고 통상을 포함한 무기 구입까지 서양에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서양에 관련된 업무를 양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양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 그래서 군기처의 관계는 명문 구중이 없으나 군기 대신에 총리하문 장관인 군기처의 관계는 명문 구중이 없으나 군기 대신이 총리하문 장관이 총소 대신을 경험으로써 군기처의 분국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신정권의 권력 핵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총소 대신은 공치하기 담당했죠. 그래서 보통 청나라 때 이제 주요 핵심 기구는 군기처라고 하는데 그 양무운동 때 가서는 이게 중심 기구가 바뀌죠. 이게 이제 뭐냐면 총리하문이죠. 총리하문. 이 총리하문은 쭉 가다가 위화도 해군이 안 계속 위화단 운동 때 의화단 운동 때 예,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예, 갑자기 착각했어. 의화단 운동 때 의화단 운동 때 이제 뒤에 그 조약을 맺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외교부로 바뀌어요. 외교부 총리함이 폐지되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유럽 열강은 이와 같은 타협적인 서태후와 공처형 정권에 대해서 협조 정책을 취했고 청조와 태평천국군에 대해서 취했던 중립적 자세를 버리고 청에 대해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하면서 근대적 상업기술과 자본 성력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외관계를 수습한 청조의 관료들은 서구의 근대적 무기를 이용하여 태평천국을 진압할 목적으로 영국부터 군함의 도입과 영국식 군사훈련을 계획했고 군기 대신 문상은 러시아부터 제공받은 근대적 무기를 무장한 신기형을 창설했다. 특히 양무운동은 상군과 해군을 이끌고 태평천국을 진압한 중국군과 이용장, 자종당 등 지방에 있는 한인 세력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 권력 핵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의 추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불행하게도 양무운동 시기의 권력의 중심은 서태후에게 집중되었었다. 공치왕은 신설된 총리하무 장관으로 국민 외교를 담당하여 양무 정책의 추진의 중심이었다. 특히 석태후 같은 경우에는 양무운동 자체보다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는 데 양무운동이 필요하면 또 하고 서양 세력들 협조하고 권력이 필요 없으면 권력 유지하는 데 필요 없으면 양무운동을 손절하고 서양 세력들 손절하는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권력의 하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문제점이죠, 이 사람이. 네. 자, 하여튼 그는 군기천의 문상 등 일부 관료의 지지를 얻었으나 반대파의 견제를 받으며 청불전쟁의 발발과 함께 탄핵을 받아 사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 내에서 그 뭐냐면 그 내에서 양구운동의 추진세력들은 보수적인 관료의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진국군 자종당 이용장 등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어, 과정에서 정치 군사적 실력을 인정받아 적극적 양무운동의 추진세력을 발탁했다. 중국부는 호남 출신 학자로 상군을 조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훈련과 서양 무기로 그 무장했으며 태평천국 진압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양강 총독과 훈차 대신에 이제 임명한 후 이거 이게 버슬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 양강 총독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오늘 강동성어 강소성을 총괄하는 총독을 의미야. 두 개, 두 양자 써서 양강 총독이라고 해. 양강. 양강 있죠. 이게 두 개 양에서 강동에서 강서까지 임명하고 그 다음에 1872년 사망할 때까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초기 그 양구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한의중하고 좀 약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좀 그 설명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인물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강총독이라고 있거든요. 이 양, 이 양강총독은 강소성, 뭐 절강성 이런 데를 지배하는 총독인데 양쪽은 하류에 있는 건데 여기를 보면 어, 양강총독이라고 돼 있어. 강동성, 강서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둘 다 지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 네, 하여튼 그거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흥차 대신 같은 경우에는 황제 명을 받고 이제 내려간 특별한 임무를 받고 하는 대신에 흥차 대신이라고 하잖아. 대표적 흥차 대신이 이제 그 앞에 아편 전쟁 때 임치서 같은 사람도 흥차 대신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뭐 이 사람도 이제 흥차 대신을 임명한 후 1872년 사망할 때까지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초기 양모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자종단 같은 경우에는 향시에 출신한 거인 출신이죠. 이 사람 과거에 완전한 학교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 태평천국의 진화에 공을 세웠고 둘째의 군기대시로 발탁되었고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용장이 중국병 마쿠로서 마쿠라는 건 참모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발탁된 후 해군을 조직하고 상해 지방의 경제를 배경으로 급성장했다. 그는 진국군에 이어서 지게총독이 임명되어 청일전쟁의 패배를 사임할 때까지 지게총독과 북양 통상 대신을 지휘하면서 그 양무운동을 적극 추진했고 청만의 어려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큰 업적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외교 문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예. 그 시모노세키 조약 때 이 이용장이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조약을 맺었죠. 처음에 이제 일본이 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때마침 이제 그날 때마침보다는 그때 이용장이 이제 자객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좀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국제 여론도 안 좋고 하고 이용장이 또 나이도 많은데 또 자기까지 이제 그 습격을 받으니까 좀 약간 이제 이용장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빨리 이제 끝냈다 봐요. 시몬스키 조약을. 마이크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고요. 양모운동의 내용을 볼게요. 양모운동은 중체 서양에 의미한 것처럼 서양의 과학기술 특히 군수시설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자강을 깨하는 부국강병 운동으로서 그 내용은 무기나 장비, 군사시설에 집중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도 좀 내용을 보면 군사 무기, 군수 사업의 외에도 그 당시 해방 정책을 위해서 북양 복권, 그 남양한 데는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관된 사업도 있죠. 이렇게 군수 산업하고 관련된 그 강업이나 통신이나 운수, 뭐 방직 공장,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 같은 거 받아들이면 또 유학생도 파견해야 되잖아요. 유학생도 파견하거나 동문과 같은 통역관
양성소를 만들거나, 그다음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사학당이라든지 무비학당 같은 이런 그 뭐냐면 사관학교를 만들어. 자, 이런 것들 5번하고 6번 같은 것들이 새로운 이제 서양식 지식을 무장한 신지식인 계층들이 일어나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범법 자강 운동을 거쳐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학망을 일으키죠. 학망. 예전에 지식인들은 팔굽혀만 달려오는 그 정통적 지식인들에 반해서 이들은 서양의 무기나 어떤 기술, 학문들을 익힌 새로운 계층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양모운동부터 이제 출발했다,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용장 관련된 중 내용 볼게요. 이용장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이용장은 상해 강남 제주 총국을 세워 총포, 탄약, 기선을 만들었고, 난경에는 금융 기기국을 세워서 대포 하약을 생산했다. 자중당은 복주에서 선전국을 세워서 윤선을 이제 제작했으며, 윤선이라는 것은 서양식 이제 증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만주족 귀족 출신으로서 북양삼국 통상대신으로 이제 있던 승우는 천진기기국을 이제 뭐냐면 했는데 하약과 폭탄을 생산했다. 이게 기기국이라는 것은 군수나 관련된 것들, 무기나 하약 같은 대포전을 만드는 공장을 기기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때 이제 우리나라도 청나라 영향을 받아서 기기창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아마 이게 청나라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4대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각지에 총 24개의 군수 공장이 건설됐다. 그런데 이들 공장에 생산된 무기는 총포 탄약을 제외하고는 품질도 우수하지 못했다. 그 위에 이들 공장은 원자재를 외국에 수입하고 서양인 기사들에 의해서 공장이 운영됐으며 중국인 관료에 대한 막대한 인건비 지출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공장에 필요로 하는 석탄과 철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지의 강산이 개발되어 근대적 채광 시설이 갖춘 강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또 공장의 부속 기관으로 설치된 번역관과 교육 기관을 통해서, 왜냐하면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책을 보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통역관 양성 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동문관 같은 게 기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74년에 일본의 대만 출병을 계기로 이용장 등 해군의 필요성을 이제 해방 논의를 받아들여서 북양, 남양, 복권 3함대를 이제 건조됐고, 그리고 함대는 중국에서 건조한 배가 있었으나 주육함은 영국, 독일에 구입됐다. 자, 이들 해군은 해군파와 상군파로 나눠졌으며 통일적인 지휘 계통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청벌전쟁에서 복권함대가 괴멸되는 원인이 되었다. 자, 이 밖에 유능한 지휘관 양성을 위해서 천진의 수사학당,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거죠. 무비학당, 요거는 육군 장교를 이제 양성한 거죠. 세우고 영국과 프랑스부터 군사 고문을 초빙하여 서양식 군사학을 교육했다. 또 외교관의 양성을 위해서 장지동은 총리함흥에 동문관을 설치했다. 그래서 영불도 노 같은 외국 교육을 실시했고요. 중국군은 이제 우수한 학생들 미국에 유학시키고 이용장은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 유학생을 보내어 군사 무기에 관해서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동문관에서도 유학생을 파견했다. 자, 막원충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활동했던 인재들이 이를 통해서 배출했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근대적 지식을 무장한 신지식인들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 자본주의의 중국 지주에 대항해서 양우파는 민족 자본과 민간 기업을 양성에 힘을 쏟고 반간반민의 간독 삼판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간이 감독하고 뭐냐 운영은 민간이 한다 그런 뜻이죠. 어, 세웠다. 또한 이용장은 중국군의 해운업을 독점하고 있던 외국 기선회사와 경쟁을 목적으로 상해 기선회사인 윤선 초상국을 창립했다. 또 1890년대 초까지 대만의 기중탄강, 지계성의 개평탄강, 그다음 흑룡강성의 막학금강, 그 다음에 호북성의 대하철강을 열었고 방직 공장도 각지에 건설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철도가 당산과 석가장 사이에서 건설됐다. 이거 철도와 관련된 내용이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동아시아 강도 갈 때 좀 할 텐데 철도가 만들어질 때 철 되게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면 이게 철도가 만들어지면 지맥이 끊긴다 해가지고 건설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철거하고 그래요. 예, 이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반간 반민적인 성격을 가진 간독산파에 운영됐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거액의 국가 자금이 투자되고 양국파 고관이 출전한 관료가 기업을 운영했으나
후에는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모집하여 거액을 투자한 상인들이 경영을 맡기고 국가는 이들 상인을 보호 감독했다. 자, 여기에 투자한 상인들은 상해 등지의 계양책에서 자본을 축적한 매판 자본. 매판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의 제국주의 주구 역할을 하는 그 자본 형태를 매판 자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중국에서 민족 자본가와 좀 다른 어떤 제국주의 청정으로서 환관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부정적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판 자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절강 자본이죠, 절강 자본. 절강 자본이 나중에 장개석하고 이제 그 손을 잡고 장개석이 절강 자본을 위해서 이제 4.12 쿠데타도 있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을 쫙 대규모 숙청을 해줬죠. 예. 자, 간독 선판 기업은 거대한 외국 자본주의 압력을 맞서 취약한 중국 기업을 지키기 위한 국가부터 세제상의 특혜와 간물, 간용의 납품,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이 물자들 납품은 영업 독점 특권을 누리면서 운영했다. 이렇게 있죠. 자, 양모운동의 성격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한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 하는 내용 똑같아요. 정통의 농업사회를 지향했는데 근대 상업국가를 지향했던 게 아니고 피상적인 모방이었고 지도력의 문제, 어, 그리고 이제 간독 삼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양모운동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서구적인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중화적 천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체 서형을 내걸었다. 그러나 양모파의 추진 주체들은 봉건 관료 여기부터가 이제 한계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추진 주체들은 봉건 관료 또는 매판 관료 세력도 있지만 그들은 청의 정통적인 관료와 달리 태평 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 관료 세력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무너져가는 총주의 통치제를 재건하여 봉건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개혁 목표를 뒀고 그러다 보니까 양모운동의 한계였다. 앞에는 정통적인 농업사회, 근대적 산업국가가 아니라 정통적인 어떤 봉건 왕국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모파 관료들은 정권의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고 정권의 극히 일부적인 진보적 관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보수적 관료가 중심이었다. 특히 서태후가 교화하면서 이기적인 섭정은 양모운동의 성패보다 이 운동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냐 정책 추진의 변화무쌍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모운동에 관심이 없고 양모운동이 자신 정권을 유지하냐 마냐에 따라서 앞뒤로 뭐냐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양모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양모운동이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일본의 메이지 씨는 그 주체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권 추진하는 반면에 중앙의 개혁이었다는 사실 개혁이었던 사실과 비교할 때 운동의 성격을 보다 분명했다. 그래서 이제 양모운동은 일본의 메이주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 비효율적이고 중앙정부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방면에 일본은 체계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고 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양모운동 할 때 일본의 했던 추진한 운동이 뭐냐 메이지 씨 물어본 적 있어. 아주 쉬운 공사 기출문제였는데 그리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가끔씩 그 리포터 같은 걸 보고서 떠드는 거 보면 양문동과 메이슈의 차이점이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 딱 보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그 논문 내용이야.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그때 학술지 하면서 이제 썼던 논문 내용이거든요.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보고서인데 제 보고서가 이제 막 떠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슨 하여튼 웃겨. 난 그거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보고서를 돈을 받고 제 보고서를 갖다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잘 몰랐는데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받아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21살 때 썼던 보고서 내용이 있어. 아, 놀랬어. 하여튼 자 하여튼 있고 자 일본의 메이준 씨는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청일전쟁 영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일본사 할 때 좀 얘기하고 어 요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이게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봐야 되겠다. 예, 강화조약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여기 있는데 청일전쟁하고도 일본 메이주신 각자 보시고 청일전쟁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한일종 있는 내용도 잠깐 언급되긴 하는데 요거는 신동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요 내용이 이게 앞부분에 있어요. 이게 탈청이라서 여긴 따로 묶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 먼저 이제 청일전쟁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범법운동 넘어갈게요. 예. 요거 읽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예. 자, 양모운동 할 때 이제 메이지 유신도 같이 있었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하고 양모운동이 체제 경쟁을 했는데 결국엔 청일전쟁 때 메이지 유신이 더 우수성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양모도 안 되니까 이제 범법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청일전쟁을 볼게요. 이 청일전쟁은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건너뛰고 뒤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청군하고 일본이 다시 이제 같이 출병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반도 만주에서 청군하고 일본하고 이제 한판 떴죠. 이게 청일전쟁인데, 자, 그때 이제 그 진압할 군사력이 부족하여 청에 출병을 요청하니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에서 온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청의 이용장은 양무운동을 통해 30년간 훈련시킨 자신의 해군과 국양함대를 동원해 일본군과 대전했는데, 그러나 육군은 평양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요. 해군도 항해에서 괴멸됐으며 중국 본토 여순과 대륜, 위에이까지 일본에 점령당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전에 그 위에이 전투가 한번 나온 적 있어. 위에이. 예. 위에이는 상동에 있는 거예요. 상동. 자, 그래서 청일전쟁은 청나라의 완전한 패배로 이제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다. 네, 시모노세키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큐슈가 있으면 훈슈의 본토 이 끝자리에 있어. 네, 그래서 센토나이카로 이렇게 들어가는 딱 간문에 있죠. 시모노세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청국 정부는 이홍장을 대표로 임명하고 시모노세키에서 강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일본의 가대한 요구 조건 때문에 난항을 거듭했으나 이때 이홍장이 앞에서 개항으로부터 저격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제 여론도 일본에 불리했기 때문에 뭐냐면 언어적 중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급하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볼 때는 청나라 볼 때는 상당히 구족적이고 다 불리한 조약이에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거. 뭐 이 독립이라는 건 승인했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사대관계를 이제 요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죠. 요동반도 대만 팽월을 하야 할 것. 이게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근데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했죠. 러시아 입장 올 때는 얘는 만주를 이제 뭐냐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만주의 부속 그 배후지로서 중요시하고 얘들의 관심 있는 건 만주야. 그 만주인데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게 요동반도 때인데 여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반대해서 결국에는 삼국 간섭을 위해서 그때 요동반도를 대신 이제 돌려주죠 청나라. 대신에 러시아는 대령과 이제 그 지역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령과 여순 지역을 조차지로 삼죠. 조차지로 삼고 있다가 너일 전쟁 때 이 조차지가 일본한테 넘어가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요동반도는 이제 청나라 도와주고 넘겨주고 대만하고 팽월율도만 이제 받게 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게 대만하고 팽월율도야.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게. 예. 그러니까 군사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할 거야.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볼 때 이걸 가지고 애들이 단대 쓴 게 아니라 중화학공업,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군수 공장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철강도 많이 만들고 등등등 해갖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을 하면 이게 뭐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야. 이거 배상금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너일 전쟁 때 이제 끝나고 나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잖아요. 근데 포츠모스 조약에는 배상금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열받죠. 너일 전쟁에 가갖고 우리 아들들이 많이 죽고 피 흘렸는데 이 배상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일본에서 민중들이 폭동까지 일어나. 하여튼 이때 청일전쟁 때는 많이 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열강이 중국에 가지고 있는 통상 조약상의 특권을 일본에게 인정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것 등등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예전에 나온 게 양자강 연안에 있는 도시들 있죠. 이 도시들을 뭐냐면 도시들의 이제 뭐냐 통상권도 얻게 돼. 양자강 연안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자세히 보시려면 이제 산여부나 아시아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그 강도 갈 때 좀 더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일본은 조약에 받은 배상금 2억량과 그다음에 요게 요동반도를 중국에 되돌려주는 상환금을 포함해서 3억 5천만의 배상금을 런던은행에 예치한 이후 일본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 군사자금을 활용했다. 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공업을 양성했고 또 이제 복수를 했죠. 너시 한번 이제 두고 보자. 그래서 너일 전쟁 때 크게 승리했잖아요. 또 일본은 청나라 무력함을 알고 중국 침탈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계기로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일본의 대륙 진출이 이제 부닥치게 됐고 결국 너일 전쟁이 익혀서 다시 일본이 일어나 조선 강점을 본격화했다. 네,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청일 전쟁의 영향을 볼게요. 청일 전쟁의 패배는 중국사에 큰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바뀌어 놓는 결과가 됐다. 그 당시 일본은 중국에 입장할 때는 그 조공국도 아닌 저쪽에 이제 방방이 있는 나라에 불과했는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좀 아싸였죠. 근데 인사한테 개겨가지고 이제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충격을 줬던 거지. 예, 중국 지식인들에게. 왜 일본이 이제 이렇게 이겼냐?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입헌군주제 실시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 실시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 자각이 이제 주게 된 거야. 그 일부 지식인들이 범법 자각 운동을 펼쳤던 배경이 되었던 건데 하여튼 그렇게 있고 또 일본이 또 너일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또 큰 충격을 줘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거부터 볼게요. 자, 먼저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양무운동이 완전히 실패도가 이용장을 비롯한 양목파 관료들이 실각되었고 이들 대신에 범법자강운동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 범법자강운동의 배경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이제 영향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중화질서를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병방이 섬나라 일본에게 동아시아 세계의 주도권을 내줬다는 거. 자, 이는 이후 동아시아 역사적 엄청난 시련을 이제 비극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했다. 이와 함께 열강은 청조의 무력함을 간파하고 청조 침탈을 더욱 박살가했다. 이에 철도 부설, 강산 개발, 자본 진출로 중국의 반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영향이죠. 예전에는 잠자는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종이 호랑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본한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반식민지하는 요 반식민자. 예, 식민지는 아니지만 거의 식민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은 청의 종말 문제가 아니라 중화의 명령이라는 그러니까 청나라는 그냥 하나의 정권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중국 민족 자체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망국은 물론이고 가분이라는 의식이 있어. 이 가분이라는 것은 영토 분할 의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의아단 운동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의아단 운동에서 민중들의 저항을 보고 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생각을 달리했죠. 이들을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이 드니까 청나라를 통해 지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영토 분할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없어지겠는데 이거는 이하단 운동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이고 그때 청해전쟁 직후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청의 대응은 새로운 개혁을 통해 부각을 깨우는 범법자강 운동과 배해 운동을 나누는데 범법자강 운동은 무술 개혁이고요. 그다음 배해 운동은 의아단 운동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건 좀 뒤에 얘기지만 너일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일 전쟁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중국사하고 좀 벗어나서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 여기는 청나라 관련된 중국사 관련된 거니까 청일전쟁 여기까지만 좀 얘기할게요. 청일전쟁 영향 관련된 내용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탈청 영상하고 연결됐어요. 탈청 영상.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이제 범법 자각 운동 읽고 탈청 영상 그다음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범법 자각 운동을 좀 볼게요. 예. 자, 범법자강 운동의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공양학이죠, 공양학. 아, 공양학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자진, 위연, 그다음에 뭐, 앞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공자진, 위연,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또? 어,
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공자진 위영 같은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자, 요게 이제康회의도 요 사람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康회의도 헌법자강 운동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임치서도 이제 헌법자강 운동. 임치서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법을 바꾼다.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런 범법 운동이 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냐 배경을 보면, 청일전쟁하고 청포전쟁의 패배가 될 수 있죠. 여기에서 양모운동의 한계성이 노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개혁 모델이 부각된 거예요. 일본이 왜 이겼냐? 일본이 입헌군 주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일본에 따른 일본을 모델로 해갖고 우리도 뭔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입헌군주의를 실시하자, 지향하자 뭐 이런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모운동의 양모운동이 추진했던 간독상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 자, 이런 것들 배경으로 해갖고,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고, 중심 인물은 누구냐? 앞에 얘기한 공양파의 영향을 받은康회이야. 이 사람이康회이고,康회의 제자가 누구냐면,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있어. 한국은 양계초라고 또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康회이와 량치차오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康회이가 이제 이렇게 주도를 했던 거죠. 량치차오는 제자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어요. 입헌군주제. 물론 이제 양치차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康회하고 좀 뭐냐면 약간 사상적으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는 이 사람은 공화제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康회는 끝까지 뭐냐면 입헌군주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들의 공통점이 뭐냐?康회나 양치차오나 이 사람이 강동성 출신이거든요. 강동성 같은 경우에는 좀 서양세력하고 좀 친해. 많이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친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건 러시아가 이제 외부부터 이제 공격을 하고 영토도 막 잠식하고 그러니까 반 러시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범법자공동. 범법자공동도 예전에 기출의 시험 문제에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범법자공동.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양무운동이 한창 궤도를 오는 188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정치제도 도입, 즉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범법론이 나타났다. 자, 이는 대만 사건, 청벌전쟁의 굴욕적인 타협으로 양무운동의 파탄을 자각하고 이를 대처한 병역 인원이 모색된 것 나타난 것.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간독산반식 양무기업이 부강 부구 간독산반식 양무기업이 부강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범법론의 대두에 일조했다. 그러나 범법운동을 구체화한 계기는 청일전쟁이었다. 전쟁 후에 열강의 경제적 조차지 요구로 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이제 멸종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 이게 범법론이 운동에 연결시키는 가분론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중화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나라가 쪼갤 수 있다. 서구 열강대에서 분할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바탕으로 범법론의 운동을 연결시킨康회이 등 그 하급 관리 지식입니다. 요게 눈여볼 게 뭐냐면康회이 같은 사람이에요. 강요이는데康회이요. 중국식 발음은 이 사람들은 고급 그 상위직까지 가냐. 앞에 이용장이나 자종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높은 간직까지 총독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康회이나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버슬도 못했어요. 그래서康회가 양계초가 같이 이제 뭐냐면 북경에 가서 이제 그 각오 시험 보고 가고 있거든요. 나중에康회가 각오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康회에 건의도 해갖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등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康회 자체가 이제 막 인문한 그 관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버스는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직 관료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들이 이제 개혁을 추구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자,康회이는 여러 번 상소를 올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8번에서 9번간 상소를 올렸거든요. 근데 막상 이 상소들이 그 당시 강서재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서재가 본 거는 이게 6차 상소인가 7차 상소고 하여튼 이 사람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론만 형성하고 마지막 6차 상소인가 7차 상소 때 그때 이제 뭐냐면 그 강서재가 보고 얘를 등용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왜 보지 못했냐면 이때는 이제 처음에 상소 올릴 땐 이 사람이 간직에 뭐 취임하지 못하고 과거에도 합격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날만 인고생 정도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소 올려도 위에서 그냥 커트커트 할 뿐인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야 6차 상소인가 7차 상소 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괜찮구나 해갖고 등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소를 이제 올 때 1차와 상소 올리고 2차 상소 올려요. 그때 2차 상소 때 공고 상소 운동을 펼치거든요. 상소를 주도를 해,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 그래서 2차 때 공고 상소 운동을 해서 여론을 이제 뭐냐면 형성하려고 해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활동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럼 볼게요. 자, 카누에는 1880년 후반부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과 그래 항제나 고관들이 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게 6차인가 7차 때 가서야 상서가 황제에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카누에가 글을 올리는 거 외에도 학회나 를 조직했는데 북경 상학회 강학회가 있는데 강학회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강학회가 북경과 상해에 이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잡지로서 강학부와 심우부 등이 발간된 등 지식인 관료사의 범법사상을 고치는 데 노력했다. 그러니까 강회에는 초기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황제에게 알려진 데 대해는 양국파 대신 이용자의 주화론자의 외교에 반대하고 그 대해는 양국파 대신에 이용자의 주화론적 외교에 반대한 주존을 주장한 청록파 대신들의 지원이 컸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갖고 이들 상소가 올라갔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범법운동은 중앙 차원이 아니라 지방의 호남성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호남성 범법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공학당이나 남학회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호남성에 있는 신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신사층 중에서도 범법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제 범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견제 때문에 좀 안 됐고 중앙정부에서 범법운동이 추진되니까 호남의 범법운동을 쇠퇴했어요. 다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 활동했던 범법파들이 대거 올라오면서 어떤 중앙정부의 범법운동에 영향을 줬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요의 제자였던 양계초가 호남성 심우학당을 초빙하면서 호남성 운동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또한 그 심우학당과 남학회에서 운동이 중심이었고 이 호남성 개혁운동에 이제 고치되는 것이 강요의 범법개혁론, 즉 민권론과 평등이었다. 자, 이들 기간을 통해서 호남성 개혁론자들이 고치하고자 한 것은 강요의 범법개혁론, 그 민권론과 평등론이었다. 자, 여기에서 민권과 평등은 전체 국민들이 상정한 민권이라든지 평등이 아니라 신사층을 대상으로 신사층.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계몽되고 좀 약간 지식인 계층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 백성들 중에 계몽 쪽은 본 거죠. 계몽이 대상. 그러니까 그 뭐고 시쳇말로 이제 그 소돼지 정도 보고 개돼지 정도 보고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남학회는 학회의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신사대에 모여 정치에 참여하는 일종의 지방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되는데 이런 이제 뭐냐 신사층도 있지만 개혁적인 신사층 대부분 신사층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호남성 수구적인 상층 신사들 눈을 볼 때는 하층 신사 위주로 개혁론의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을 봤다. 1898년 3, 4월경부터 호남성 개혁론자들에 대한 수구파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양계초 등은 호남성을 떠났다. 따라서 막상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혁운동이 중앙에 추진한 무렵 호남성 개혁운동이 정체 상태에 들어왔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양계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양계초는 상당히 뛰어난 사상가이고 정치가이기도 하죠. 예, 스승 캉웨이와 함께 범법운동에 참가했고요. 전병으로 이제 일본에 망명해서 신민총복을 발행했어. 그래서 이제 신민총복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일본에 가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일본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중국인 유학생들 이제 그 많은데 그들에게 이제 입헌 사상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신민총복을 만드는데 이때 공화파도 손문을 중심으로 공화파도 여기 일본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보를 발행하죠. 민보를. 그래서 민보하고 신민총복 간에 논쟁이 일어나.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발행했다. 한계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구한 봉학론을 주장해 상용파 논점을 벌였고 중화민국의 초기 잠시 정계 중화민국 초기 잠시 정계 활동하면서 학술활동을 전념했는데 나중에 이때 이제 그 신해혁명 이후에 이 사람은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입장 버리고 공화정으로 넘어가죠. 공화제로. 그리고 그 자기 스승이었던康회와 또 뭐냐면 갈등을 빚게 돼요. 특히 이제康회가 공교운동이라서 그 공자를 이제 뭐냐면 단순히 사상가가 아니라 종교적 어떤 상교 남으려 종교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자 유교를 일종의 공교로 어 공자를 일종의 사상가가 아니라 뭐냐면 신호 만들려고 해요. 종교 운동을 하죠. 공교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공교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그래서 공자는 뛰어난 사상가지 종교가가 아니고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 양계초 기억을 해두시고 양계초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과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도입을 해요. 네. 또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 자, 하여튼 이후 범법운동을 추진했던 인물들은 중앙에서 전국적인 개혁운동의 추진 주체로 창출한 집요하게 노력하게 된 것은 호남선의 경험을 통해서 수교적인 분위기에서 지방 차원의 개혁이 불가능을 깨닫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중앙 차원의 범법운동을 추진했대 민권론 같은 평등론이나 같은 지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호남선 경험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호남성의 어떤 범법운동의 개혁이 나중에 중앙 개혁할 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민권론이나 평등론 같은 지향을 또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게 자신이 알게 된 거야. 이 호남선 개혁운동 때 이 당시 이제 민권론이 평등이 하는 게 상당수 신사층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던 거. 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이때는 좀 약간 이걸 드러내지 않는 과정에서 조용히 진행했다. 이게 전술적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중앙에서 개혁을 할 때도 이들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지만 이 자신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강서재거든. 근데 강서재 앞에서 뭐 입헌군주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뭐냐 그 입헌군주제 서양식 입헌군주제보다는 예전에 중국에서 뭐 합의제도나 이런 게 백성대 의견 듣고 신하들 의견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뭐 포면적으로는 드러내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호남선 개혁운동 때 너무 급진적으로 추구했고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깨달음을 얻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온건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직도 급진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불러일으킨 게 된 거고 그렇지만 상당수 이제 톤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97년에 독일이 교주만을 강제로 이제 점령한 사건이 있어요. 이 교주만이라는 건 상동성에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관련돼서 교주만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계획 도시가 칭다오예요. 칭다오. 예, 강요회가 그거 관련된 상소를 올렸는데 요때는 칭다오가 없었죠. 칭다오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요때 교주만을 점령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상소를 올렸어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강요의 상소 내용이. 1897년에 독일이 교주만을 강제로 점령한 사건이 일어나 대외적 위기의식이 증대되어 갔던 상황에서 강요에는 강서제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주신과 러시아의 포트로 이게 6차 상소과라면 이때부터 이제 주목받게 되는데 러시아 포트로 대제의 개혁을 고취한 글그가 자신의 개혁론을 주장하는 글들을 항지에 올렸다. 그래서 항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6차 상소 이후부터 강요에는 서구의 의원제를 이제 주장했던 종래 주장의 후퇴해서 군주기 권력을 위한 개혁 추진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대놓고 하면 이제 반발을 불리고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군주 권력을 위한 개혁 추진을 하면서 여기를 좀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혁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